유일하게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느냐? 첫째, 이스라엘은 아주 이 종심이, 한국처럼 종심이 얕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 지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한번 저도 뭐 휴전하면 되고, 뭐 이 종심이 깊으니까. 그러나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전쟁에서 한 번 지면 그것을 끝입니다. 두 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이 점령되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이라는 절대 무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도 워낙 중심이 작기 때문에 시리아하고 손잡아가지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이 중심이 얕은 나라는 그런 유혹을 줍니다. 우리가 서울이 수도권이 바로 요 코앞에 있다. 30km, 40km 안에 있다는 것은 김정일로서는 항상 따먹고 싶은 사과처럼 유혹이죠. 서울이 남침을 유혹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기습을 당했다고 하는, 전쟁에서 기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 아니죠.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 전에, 시간대 안에서 이게 기습이 났다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북한의 전쟁 의도를 48시간 전에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사다트가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언제 확신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개전하기 8시간 전이었습니다. 개전하기 8시간 전에 이스라엘은 8시간 이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수랑설레가 많았어요. 그럼 8시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옛날식으로 하면은 당장 비행기를 출동시켜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얻어맞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미국이 그걸 요구를 했어요. 키신저가 제발 먼저 때리지 마라. 만약 이번에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면은 미국의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얻어맞는 쪽을 선택하고 그 대신에 예비군들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6만쯤 되고 18만인가? 정규군이 한 18만 되고 예비군이 한 45만 명 되죠.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사실은 전투병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이 승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8시간 전에 예비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날은 상당히 그 유태인들의 중요한 그 명절이었죠. 그래서 예비군을 동원하는데 이 차량 소통이 잘 돼가지고 상당히 빨리 됐다고 이렇게. 그런데 기습을 당하니까 역시 시나이 반도로 또 휴대용 이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비행기를 많이 격추시키고 한 3일 동안 밀렸습니다. 이때 국방장관은 모세 다이안인데 이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부터 반격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원위치를 회복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집트의 사다트가 전투에는 사실상 졌지만 외교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외교협상을 통해서 1978년에 평화협정을 맺고 시나이 반도를 다 찾아가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다트가 1981년에 암살이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교훈을 깨닫게 됐습니다. 73년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영토 안에서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이 파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선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느냐. 중성자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자탄은 어떤 폭탄이냐 하면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기갑 부대에 대해서 탱크나 이런 데 대해서 딱 쓰면은 탱크 부대만 딱 전멸돼 버리고 그 나머지 민간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폭탄이 중성자탄입니다. 주로 전술 핵무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73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거 중성자탄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중성자탄은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할 장소가 없어요.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969년에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 여자 수상이 닉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비밀 협약이 맺어졌어요. 이 비밀 협약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공개되지 않지만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인데, 그 협약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하겠다는 겁니다. 양해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핵실험을 해서는 안 돼요. 미국과 약속. 그런데 중성자탄은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끈질긴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남아공, 만델라가 집권하기 전에 백인들이 통치하던 남아공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아공도 핵무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가면은 이 남아공이 국내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서는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 주변 국가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쿠바 군대가 앙골라에 들어가고 저기 북한 군대가 지금 짐바브웨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게 됐어요. 불안하게 되면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4년부터 이스라엘이 핵 기술을 남아공에 가르쳐 줍니다. 남아공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우라늄탄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플루토늄으로 개발을 하면은 폭탄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축구공처럼 만들어요. 요걸 터뜨리려면 굉장히 정교한 이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라늄탄은 간단해요. 우라늄탄은 두 개를 건 타입이라고 하는데, 우라늄 물질 두 개를 분리해놨다가 딱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거의 임계 질량을 넘게 되면 자동적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폭탄은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으로 우라늄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는 이 우라늄탄 개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1990년까지 남아공은 6개의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로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1979년 9월 22일에 남아공 지도를 보면 남아공 끝에 케이프타운이 있고 이 밑으로 한 2,000km 남북쪽으로 가면은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섬인데 그 근방에서 뭐가 번쩍하는 게 인공위성에 잡혔어요. 그리고 음파 탐지기로 뭔가 이상한 게 잡혔어요. 미국 쪽에서 잡혔습니다. 이게 그때 며칠 뒤에 보도가 됐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때부터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군가는 핵실험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정은 없다. 애매하게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게 바로 이스라엘이 중성자탄을 실험을 했습니다. 큰 이 컨테이너에다가 안에다가 중성자탄을 넣어가지고 태풍이 부는 걸 기다려가지고, 왜냐? 방사능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성자탄을 그 뒤에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이게 이스라엘에 의한 핵실험이라는 것을 알았죠. 알았으나 이것을 인정할 수, 미국이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행정부인데. 왜냐? 이걸 인정을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걸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되니까 도저히 카트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카트의 가장 큰 공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인 수상하고 사가트 수상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도록 주선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공인데,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했다라고 나오면은 이거 또 오직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뭐 세월이 흐르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핵실험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79년 현재로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을 다 가지고 장거리 정교한 미사일을 다 가진 완벽한 핵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걸 전략적으로 써먹어야 되죠. 써먹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아랍 국가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안전장치죠. 이중의 안전장치. 그래서 1981년에 이번에도 또 프랑스가 이라크에 원자로를 지어줬습니다. 오시라크 원자로. 이거 핵 개발용이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폭격해버렸습니다. 폭격해버렸어요. 나중에 프랑스하고는 드골이 대통령이 되면서 프랑스와 협력 관계는 끊어지거든요. 이번엔 또 프랑스가 이라크의 핵 개발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암살을 많이 하는 나라죠. 세계에서 국가가 암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가끔 이제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뮌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뮌헨 올림픽 때 블랙 세템버라는 이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을 해가지고 11명의 코치하고 선수를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골다 메이어 수상이 암살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뮌헨 올림픽 테러에 가담한 팔레스타인 게릴라, 그 게릴라를 지휘한 사람들은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났냐 하면 20년 뒤에 끝납니다. 20년 뒤에.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억울한 사람 죽여가지고 아주 국제 문제로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암살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사태 때문에 별로 보도가 안 됐는데 지난 11월 26일인가 그때 테헤란에서 출근하던 이 핵 개발 과학자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부조로 몰고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하나 옆에 오더니 뭐 하나 붙여놓고 가버렸어요.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테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요양이 살았다. 지금 암살 작전을 개시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무슨 특수한 무기를 이라크를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 이스라엘은 암살을 하는데 국적 불문입니다. 뭐 미국 사람이라고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벨기에 사람인데 이름이 제랄드 불이라는 사람인데 슈퍼간 이게 사정거리가 굉장히 긴 포를 후세인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핵무기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벨기에에 있는 그 사람 아파트로 암살도를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죽였어요. 죽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기술 개발에 종사하는 그 유럽 사람들한테 사진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메모를 썼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집트 과학자는 또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파리의 어떤 호텔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한 이 모사드 사람들이 해외 정보기관에서 모사드 사람들이 그때 무기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 옆에 콜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콜걸은 뺑소니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죽였어요. 뭐 이런 식.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흔적이 잘 안 남습니다. 또 우리 언론이
친이스라엘적 언론이 많으니까 그걸 굳이 또 보도를 많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가 아주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1986년인데 이 디모나 핵시설에서 근무를 하던 유대인, 모로코계 유대인 바누누라는 사람이 이 평화주의자래요. 이 사람이 영국 선데이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다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통보를 하고 당장 쓰지 않고 이제 선데이 타임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사드가 알았습니다. 그걸 또 누가 알려줬느냐 하면 1980년대에 영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언론 재벌이 하나 있었어요. 로버트 맥스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신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문사에 이 바누누라는 사람이 제보를 하러 왔는 걸 가지고 모사드에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모사드가 이 바누누라는 사람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어떻게 하느냐? 미인계를 써요. 바누누라는 사람이 런던의 어느 호텔에 있는데 이 사람이 깝깝하니까 나왔다가 우연하게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모사드 여자 공작원을 만나니까 아주 얼굴도 예쁘고 또 미국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혼한 다음에 세계 여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남자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 따라서 놀러 간다고 로마에 갔다가 잡혔어요. 모사드가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마취를 해가 꽁꽁 묶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3일 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이브에. 그래서 비밀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 18년 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2004년에 나왔어요.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요새 이스라엘에 있어요. 있는데 조건을 많이 붙였어요.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절대 전화를 써서는 안 된다. 인터넷 봐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 근방에 접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상 활동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하면 수시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핵에 관한 이스라엘은 어떤 양보도 없다. 이렇게 해서